안녕하세요. 오늘은 리사 펠드먼 베럿의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 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저의 한마디 평은 반신반의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은 믿고 반은 의심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시종일관 반신반의의 상태에서 이 책을 읽었습니다. 어느 구절을 읽을 때는 저자의 말이 맞는 것처럼 느껴지고 어느 구절에서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교차로 반복되었습니다. 오늘은 되도록 저자의 주장을 이해한다는 측면에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가 주장하는 내용은 감정에 관한 신경과학계의 확고부동한 어떤 정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감정에 관한 기존의 전통적인 이론들이 있고 여기에 새롭게 반기를 들고 자신의 이론을 전개하고 있는 그런 학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소개드리고 있는 생각의 틀로 표현하자면 이 책의 과학관은 구성주의 과학관에 가깝습니다. 어떠한 객관적 사실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져 있지 않고 항상 인간에게 해석된 것으로서 구성된 것으로서 존재한다. 이 흐름에 닿아 있습니다. 자연과학의 방법론 위에서 보시면 두 번째 협약주의가 다른 말로 하면 구성주의적 입장을 말합니다. 이 책에서는 두 개의 그림이 큰 역할을 하는데요. 첫 번째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이 어떤 그림으로 보이십니까? 이 그림은 꿀벌입니다. 여러분들은 꿀벌의 사진을 보셨고 한번 꿀벌로 인식이 됐기 때문에 이제 계속 꿀벌로 보일 겁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시각적으로 어떤 사물을 보는 것은 하향식으로 투사하는 것들이 있는 듯 합니다. 한번 거기에 사로잡히면 계속 그렇게 사물을 보는 것이죠. 구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얼룩 그림을 바탕으로 꿀벌을 시뮬레이션하는 구성의 신경과정은 속이 불편하고 얼굴이 달아오르는 느낌을 바탕으로 연애의 감정을 구성하는 데도 똑같이 관여한다. 당신 주위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과 관련해 당신의 신체 감각이 의미하는 바를 당신의 뇌가 구성한 것이 바로 감정이다. 우리가 이렇게 꿀벌을 보고 나서 꿀벌의 관점에서 사진을 보는 것처럼 저자가 보기에는 감정이라는 것도 인간이 투사하는 것이다. 저자의 표현대로라면 시뮬레이션 하는 것들이 있고 이를 통해서 의미를 부여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이 구성되게 되는 것이죠. 예컨대 저자가 데이트를 갔는데요. 본인이 감기에 걸린 상태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데이트 중이었기 때문에 데이트라는 맥락을 증상에 투사했고 이 감기 증상을 상대방에 대한 호감과 관련된 신체 입력으로 인지하게 되었고 결국 실제 호감의 감정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 저자의 설명입니다. 내 뇌는 점심 데이트라는 맥락 속에서 이 감각에 의미를 부여해 상대방에게 정말로 끌리는 것 같은 느낌을 구성한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을 설명드렸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각, 즉 우리가 보는 것이나 감정, 우리가 느끼는 것이나 둘 다 어떤 시뮬레이션 혹은 예측에 기반하고 있다. 그리고 이 예측은 뒤에서 설명이 됩니다만은 신체 예상관리 활동의 일환이다. 이 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또 도움이 되는 하나의 구절과 하나의 그림입니다. 물체의 색에 관한 정보가 물체에서 당신의 뇌로 전달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당신이 색을 경험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는 대부분 당신의 예측에서 비롯되며 뇌가 세계에서 받아들이는 빛은 이것을 수정할 뿐이다. 뇌에서 처리하는 정보 중에서 바깥에서 오는 정보들은 극히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깥에서 오는 자극이 우리의 감각을 터치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신체의 어떤 부분들이 자극되어서 반응한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는데 작가는 바깥에서 오는 정보보다는 우리 뇌에 있는 다수의 정보들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눈에서 시상을 거쳐서 시각 피질로 가는 정보가 극히 일부분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아래 그림에서 시각 피질에서 시상으로 가는 정보가 훨씬 더 많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외부 정보가 아니라 내부 정보죠. 이런 식으로 우리의 감정이 구성된다. 안에서 오는 정보가 더 많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 혹은 빵틀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구성주의입니다.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면 나머지 세부사항은 그럭저럭 이해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지인 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는 화가 나면 오히려 차분히 가라앉아. 달아오르는 분노 패턴을 가진 일반 사람들과는 다르죠. 그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 컸냐면요. 말싸움을 하다가 상대방이 재떨이를 머리를 향해 던졌는데 그 상황에서 차분하게 미동치 않고 상대를 노려보는 그런 스타일의 아버지를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장 과정에서 분노할 때마다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아버지를 보면서 배웠겠죠. 분노에 대한 전체적인 컨셉이 일반적인 사람과는 다릅니다. 컨셉이 다르니 신체 변화에 대한 예측치가 다르고 그것으로부터 기대되는 감각의 변화에 대한 예측도 다르고 감정의 내적 경험도 다르게 형성이 될 겁니다. 같은 분노의 상황에서 다른 사람은 눈에 광기를 담고 상대에게 거칠게 감정을 표출할 때 이 사람의 눈은 오히려 감정을 잃고 상대에 대한 몸짓에도 온기가
분노가 빠져나갑니다. 신체적 반응도 다르고 내적인 느낌도 다릅니다. 직관적으로도 뜨겁게 달아오르는 사람과 차갑게 가라앉는 사람의 분노는 다른 질감일 거라고 예상이 되죠. 문제는 이런 것이 신체적인 반응이라기보다는 문화적, 언어적, 관습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 정보보다 뇌 안에서 오는 정보량이 더 많다는 것이죠. 과거에 쌓아온 사례들, 조지프 루드식으로 말하자면 감정 스키마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우리 뇌의 내부에서 오는 정보량이 더 많다, 이런 의미에서 감정은 구성되는 것이다. 객관적으로 절대적으로 실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자란 두 사람이 동일한 전투를 보고 다른 문화적 개념을 적용합니다. 싸워야 한다는 문화를 가진 사람에게는 싸워야 한다는 개념이 적용되고 실제 싸우기 위한 몸의 생리적 반응이 준비되고 몸에 흥분감이 돌기 시작하고 이런 흥분감이 돈 후에 싸우기 위한 감정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반면에 도망가야 한다는 문화 속에서 큰 사람은 도망가야 한다는 개념이 적용되고 몸에는 식은땀이 날 것이며 그 식은땀이 나는 신체로부터 움츠러드는 감정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변에서 감기 이야기만 하는 상황에 처해 있던 사람이 사실은 그 자신이 목 디스크로 어깨가 아팠는데 그 사람의 머릿속에 먼저 떠올린 것은 내가 몸살 감기가 걸린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머리에 먼저 떠오르게 되죠. 그리고 감기가 걸린 것 같은 느낌을 계속 갖게 됩니다. 그러나 감기의 증상과 감각을 투사하다가 몸에서 보내는 신호와 오차가 계속 발생하게 되면 감기가 아니구나, 디스크 증상이구나 하면서 오차를 받아들이고 다시 그 오차가 반영된 상태에서의 감정을 형성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 책의 저자의 말대로라면 똑같은 감정 범주 안에서도 여러 사람들의 신체 반응은 다르게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내적 경험이야 밖에서 관찰이 어렵겠지만 표정은 확인이 가능하죠. 예컨대 분노 같은 감정 범주의 환경을 설계하고 피험자들에게 서로 다른 신체적 반응이 나타나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정을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뚜렷한 신체 변화 패턴이 없음. 지난 20년 동안 감정 및 자율신경계와 관련해 4회에 걸쳐 중요한 메타 분석이 이루어졌다. 그 중에 가장 광범위한 것은 220가지 이상의 생리학 연구와 거의 22,000명에 달하는 피험자를 포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4가지 메타 분석 모두 신체에서 일관되고 특수한 감정 지문을 찾는 데 실패했다. 그 대신에 신체 내부 기관들의 오케스트라가 행복, 공포 등의 상태에서 매우 다양한 심포니를 연주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저자의 의견에 따르자면 감정인식 AI 같은 것들은 근거를 모두 잃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AI는 표정이나 신체 반응을 통해서 감정을 추론하는 것인데 하나의 감정 범주에 서로 다른 신체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면 이러한 AI는 신뢰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리사 펠드먼 베럿의 연구가 어떻게 인용되고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예전에 살펴본 AI 지도책 케이트 크로포드의 책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배경을 가진 연구자들이 에크먼의 작업을 검토할수록 반대 증거도 많아졌다. 이 에크먼은 이 책의 저자와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감정의 유형들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2019년 리사 펠드먼 베럿이 이끄는 연구진은 표정에서 감정을 추론하는 논문들을 두루 검토했다. 그들이 내린 확고한 결론은 표정이 여전히 논란거리이며 표정은 문화와 맥락을 아우르는 것은 고사하고 감정 상태를 신뢰성 있게 표상하는 지문이나 진단적 표시조차 아니라는 것이다. 많은 경우 감정 탐지 시스템은 장담하는 결과를 내놓지 못한다. 사람들의 내적 마음 상태를 직접 측정하기보다는 얼굴 사진들 사이에서 물리적 성격의 상관관계를 통계적으로 최적화할 뿐이다. 그래서 인간의 감정을 만들어내는 두 개의 큰 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수용 신경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자의 어떤 이론체계 안에서 이 신경망이 가장 기초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내수용 신경망은 개념적으로 신체 예산 관리 부위와 1차 내수용 피질이라는 두 곳으로 나뉘어집니다. 신체 예산 관리 부위에서는 운동 변화를 예측하고 이로 인한 감각 변화도 예측합니다. 아까 분노 상황에서 차갑게 가라앉는 사람은 심장이 천천히 뛸 것을 예측을 합니다. 이것은 운동 변화 예측입니다. 그리고 심장의 두근거림도 낮아질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이것은 감각 변화의 예측이죠. 그리고 이 감각 변화 예측을 내수용 예측 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 1차 내수용 피질에서는 내수용 예측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신체에서 오는 감각과 이 시뮬레이션을 비교하고 오차를 계산해냅니다. 이 오차를 다시 예측 회로에 반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시 내수용 감각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심장이 두근거린다면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 차가운 분노의 모습을 투영시킬 수도 있고요. 그 두근거림을 인정하고 예측치를 변경할 수도 있겠죠. 아마 예측치를 변경할 때는 다른 개념을 적용시킬 것 같아요.
내가 긴장하고 있구나와 같은 새로운 개념의 적용 같은 건 말이죠. 그리고 오차를 반영한 새로운 내수용 감각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 내수용 감각이 쾌감, 불쾌감, 흥분, 가라앉음 같은 단순한 느낌, 정동의 토대가 됩니다. 이 정동은 감정은 아니고 좀 더 단순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예산 관리 상태의 요약을 보여준다. 만약 당신에게 내수용이 없다면 이 물리적 세계는 당신에게 무의미한 잡음에 불과할 것이다. 당신의 정동을 산출하는 내수용 예측을 바탕으로 이 순간 당신이 마음 쓰는 것이, 즉 당신의 정동적 적소가 결정된다. 뇌의 관점에서 볼 때 당신의 정동적 적소에 있는 모든 것은 당신의 신체 예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세상에 있는 그 밖의 모든 것은 중요치 않다. 이것은 사실상 당신이 살고 있는 환경이 당신에 의해 구성됨을 의미한다. 뇌를 향한 오감을 통한 감각의 전달, 그리고 내수용 감각의 전달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개념을 통한 범주화, 이것은 분노이다, 이것은 기쁨이다 등등의 범주화를 통해 들어온 감각의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아까 감기에 걸려서 몸 상태가 이상한 것을 데이트라는 맥락을 대입하여 상대에 대한 호감으로 의미 부여를 한 것을 떠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개념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한다, 의미를 부여한다. 이것은 거의 같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듯 합니다. 시뮬레이션이나 예측을 통해서 의미가 구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감정이 구성됩니다. 여기서 개념이라고 표현했지만 단어를 통해서는 좀 더 효율적으로 범주화할 수 있습니다. 저자가 말하지 않았지만 스키마 같은 것들도 이때 불러올 것 같습니다. 이런 개념들을 통해서 좀 더 선명하게 정보를 담을 것 같다. 잡음을 확실하게 배제시킬 수 있을 것 같다.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직 개념화, 범주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분노에 대한 감정 발현은 들쑥날쑥했습니다. 분노의 상황에서 마음이 가라앉았는데 똑같은 가라앉음이더라도 구성과 패턴이 경우마다 달랐습니다. 반면 어느 경우에는 구성과 패턴이 약간 다른 정도가 아니라 성격이 아예 다른 분노의 감정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즉 기분이 달아오름 같은 그런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평소 분노한 모습에서 차갑게 가라앉는 상황을 많이 보여주게 되었고, 아기는 이 차갑게 가라앉음을 위주로 분노의 사례를 구성하고 여기에 기반하여 개념화를 시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분노의 상황이 닥쳤을 때, 분노를 마음에 떠올렸을 때 아기는 그 개념에 포섭된 개인적인 사례들의 근거에서 분노를 떠올릴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 화날 만한 상황에서 발생한 아까 달아오르는 분노를 분노로 범주화하느냐 아니냐는 문화마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회에서는 분노라는 개념 안에 포섭시켰을 것이고, 어떤 사회에서는 포섭시키지 않고 이를테면 실성이라던가 이런 개념에 가깝게 범주화를 시켜놨을 수도 있겠습니다. 뭔가 붕어빵을 잉어빵으로 찍어낸다고 할까요? 재료, 즉 그 사람의 감정이 기반하는 타고난 신체는 같은데 어떤 감각적 상황에서 발생하는 감각의 변화, 그리고 그것을 개념화하는 빵틀이 다를 때 비슷한 듯 다른 감정이 산출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차갑게 분노하는 거야, 이런 말을 자주 듣고 자란 아이는 분노의 상황에서 자기도 모르게 개념들이 작동해서 나의 신체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도 다르고, 즉 예측값도 다르고, 그것이 감정 산출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비록 타고난 유전자가 달라서 분노했을 때 여전히 뜨겁게 달아오를 수도 있고, 이때는 그 오차를 부정하기도 하고 때로는 받아들이기도 하면서 분노의 개념을 다듬어 가게 될 것이다. 소피아는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때로는 음식을 뱉어냈고, 또 때로는 슬쩍 미소를 지으며 그릇을 바닥에 뒤엎곤 했다. 이런 신체 행동에 수반되는 안면 움직임은 제각각이었으며, 이때 수반되는 신체 예산 변화와 내수용 패턴도 제각각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지속적인 활동 흐름을 접할 때 나와 남편은 다음과 같이 소리 흐름을 내뱉곤 했다. 우리 소피 화났어? 아가야, 화내지 마. 소피가 화난 모양이네. 이런 잡음이 처음에는 소피아에게 낯설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내 가설이 옳다면 시간이 흐르면서 소피아는 종소리를 내는 장난감을 욱소리와 결부시킨 아이처럼 이런 다양한 신체 패턴과 맥락을 화난이라는 소리와 결부시키는 법을 통계적으로 학습했을 것이다. 당신의 뇌에서 예측이 감각 입력과 일치하도록 만들어 소피아가 그날 쇼핑몰에서 그랬던 것처럼 엉뚱한 사람을 당신이 좋아하는 케빈 삼촌으로 잘못 지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케빈 삼촌의 실루엣이 촉발시킨 케빈 삼촌의 개념이 있고, 이 개념으로부터 운동 변화 예측, 감정 변화 예측이 발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하고, 케빈 삼촌을 보고 몸이 행복해지고 이런 것들이 작동하는 과정에서 예측이죠. 케빈 삼촌의 실루엣으로부터 들어오는 감각을 계속 비교하겠죠. 달려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컨셉과 들어오는 감각들 비교해보면서 일치하네. 그러면 달려가서 앉는다. 아니네. 예측이 틀렸네. 케빈 삼촌이 아니었네. 그러면 케빈 삼촌에 대한 개념을 좀 더 정밀하게 조절하고
사례들도 조절하게 됩니다. 동시에 당혹감, 실패의 개념이 좀 더 선명하게 만들어지고 그 개념의 사례들 중 하나로서 이런 장면들이 구성이 되고 구체적으로 몸과 감각의 사례들도 기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토록 뜻밖의 뇌과학에 이어서 두 번째로 리사 펠드먼 베럿의 책을 살펴봤는데요. 조금 어려운 것 같기도 하면서도 뭐 정동이라던가 이런 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또 도움도 됐었고 그래서 이제 좀 볼만한 가치가 있는 책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이 신경과학자들의 토론을 보면 세부적으로 논쟁거리들도 많고 전문적인 내용들에서 이견이 갈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러한 세부 상황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고 큰 골격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후에 여러 책들을 읽어가면서 서로 내용을 보충해주면서 좀 더 많은 내용을 이해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제가 이해한 선에서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요. 일부분 도움이 되시는 부분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